노년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깊은 충격을 남깁니다. 늘 곁에 있던 이가 사라지고 익숙한 일상이 서서히 무너질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묻게 되죠. 이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질문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집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요양원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외로움과 내 삶이 조금씩 사라지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고 아프기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섰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생활 방식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께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요양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삶의 템포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후는 보호받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단단하게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년 전문가들의 말과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라는 시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자녀가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며 언제부터인가 집안에 울리는 소리라고는 냉장고의 진동음과 시계 초침 소리뿐인 하루가 시작되지요.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는 75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마저 외국으로 나간 뒤 3년 가까운 시간을 조용히 홀로 지내셨지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을 못 켰어요. 그냥 어두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괜히 불을 켜면 누가 돌아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 알잖아요. 그게 더 서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사람들이 외로우면 어디 나가서 모임도 하고 취미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나 혼자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삶에서 변화를 맞이한 건 집 근처 복지관에서 전화 한 통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한번 와보시라는 안내였고 그 한 번의 방문이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혈압을 재주고 다음에 또 오라고 말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게 전부였는데도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집을 나가기 시작했지요.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도 사람은 힘을 얻는구나 생각했어요. 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박재형 어르신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안 돼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냈고 장례를 치른 후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맞았던 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도 조용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싶었어요. 커피포트 켜고 물 끓는 소리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지도 않고 누가 밥 먹자고 부르지도 않겠구나. 그게 참 허전했어요. 그 무렵 주변 사람들에 의해 요양원 입소를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를 직접 둘러본 후 결국 선택을 미뤘지요. 사실 시설은 좋았어요. 식사도 잘 나왔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조용했어요. 말도 없고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말이 필요하고 아직 내가 고를 수 있는 침대랑 창문이 좋다고요. 그 후 어르신은 집 구조를 바꾸고 생활 패턴을 정리하면서 혼자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손잡이를 달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금 그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나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게 되는 감정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표, 내가 스스로 고른 하루의 흐름은 조용히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삶의 방향과 리듬을 잃지 않는다면 노년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고 혼자가 되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식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간병인을 두고 사는 것,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해본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올해 82세가 되신 이숙자 어르신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심장병을 앓으며 자녀 셋 중 둘은 외국에 살고 막내딸과 가까운 거리에 살던 중 자신의 건강 문제로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이면 손주가 먼저 안아주고 저녁이면 딸이 퇴근하면서 장봐오고 나도 반찬 조금 해서 같이 먹고 집안에 온기가 있으니까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함께 산다는 건 서로 조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내 앞에서 조용히 한숨 쉬는 걸 보고 나니 나도 밥솥 뚜껑 여는 소리가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간병인을 불러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는 간병인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한결 편해졌지만 또 다른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집안 청소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새 사람 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하고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는 느낌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남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느낌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요양원도 선택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딸과 함께 여러 곳을 직접 돌아보고 조건이 좋은 곳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시설은 쾌적했고 식사는 규칙적이었으며 간호인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어르신은 조금씩 지쳐갔다고 말합니다. 생활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돌아가니까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식사도 시간 맞춰야 하고 산책도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해야 하고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어요.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은 혼자 살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자식집에서는 정서적 온기를, 간병인과의 생활에서는 신체적 편안함을, 요양원에서는 구조화된 관리와 안전을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온전히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다시 혼자 살기로 결정하셨지요. 돌아가기 전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3개월 정도 이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을 내가 움직인다는 감각이 점점 희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는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는데 이 날짜들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뭘 결정했는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간은 흐르는데 내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고. 불편해도 괜찮으니 다시 내 집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고 싶다고요. 그 결심 이후 어르신은 딸과 상의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혼자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집 구조를 바꿨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세면대 옆에는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부엌에는 자주 쓰는 물건을 허리 높이에 두고 낮은 수납장을 하나 더 들였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복지관을 통해 응급 시스템을 신청했고 방문 진료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과 느슨하게 연결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웃 슈퍼에 갈 때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낯익은 사람과 눈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내가 내 일정을 정하고 내가 내 밥을 차리는 그 일상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운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되 필요할 때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내 속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혼자 살기입니다. 이숙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에 밥을 짓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하루가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프고 혼자가 되면 결국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요양원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공간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7세 윤영호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6개월을 지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은 쾌적했고 직원들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편했어요. 근데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게 제일 불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산책 나가는 시간도, 심지어 빨래하는 시간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었어요. 편한 대신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요양원은 관리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 체계와 의료 접근성, 식사 제공과 정해진 생활 루틴, 이 모든 것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선택과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규칙적인 환경이 오히려 무력감과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혼자 있어도 조용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데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마음을 닫게 만들더라고요. 윤영호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삶을 설계하는 다른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0세 정혜자 어르신은 몇 해 전 낙상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이후 혼자 사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요양원에 들어가는 대신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부터 해보자는 결심을 하셨죠. 욕실에는 손잡이를 달고 세면대 앞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주방 도구와 식재료는 허리 높이 선반에 옮겨두었습니다. 밤에 일어날 일이 많아지면서 침대 옆에는 센서형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돌봄센터와 연결되어 응급배를 지원받았고 근처 내과에서 운영하는 방문 진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불러다 이래저래 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훨씬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혼자 산다는 것은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험에 준비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자 주거 안전 개조 사업이나 돌봄센터를 통해 방문 진료, 간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응급 알림 서비스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이제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되 안전하게 스스로 삶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있죠.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기력이라는 벽에 닿게 됩니다. 특히 아프고 난 이후에는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말을 건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은 그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70세 김태훈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를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사람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루에 입을 안 열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고요. 이러다 말도 잊어버리겠다 싶었죠.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 담당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일자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연결된 일은 초등학교 앞 등하교 보조였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집을 나서 학생들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일이 어르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저절로 밤에 너무 늦게 안 자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손 흔들고 인사하면 그게 참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현재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니어 클럽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형 일자리부터 민간 기업과 연계된 전문형 일자리까지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나 단순 업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텃밭 가꾸기, 공공시설 안내, 보행지도나 환경 정비처럼 짧고 규칙적인 활동도 많습니다. 사실 노년이 되어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구조화하고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지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여전하지만 그걸 잊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쯤 생겼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삶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일은 오히려 피로와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실제로 허리 수술 이후 장시간 서 있는 일이 어려우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일자리 제안이 와도 대부분 거절했다고 말하셨죠. 처음엔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괜히 더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남들은 다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복지관 담당자가 지역 도서관의 도서 분류 보조 일자리를 추천해 줬습니다. 무거운 걸 들 필요도 없고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작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 현재 상황에 딱 맞았습니다. 몸에 무리가 없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는 단순한 구조가 그의 하루를 다시 안정시켜줬죠. 노인 일자리를 고를 때는 첫째, 체력에 맞는 활동인지, 둘째, 외부 환경이나 이동 거리가 부담이 없는지, 셋째, 내가 이 일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지, 이 3가지 기준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니어 클럽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신체 능력과 희망 시간대를 고려해 개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일을 시작하면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라옵니다.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는 긴장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 한가운데 있다는 실감, 그것이 무너지기 쉬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벌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또 하루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참 든든하네요. 혼자 산다는 건 관계를 모두 끊고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더 가볍고 느슨한 관계가 삶에 꼭 필요해집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85세 이복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왕래는 거의 없었고 처음 몇 년은 스스로도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았어요. 말도 안 섞고 내 일만 하니까 괜히 피곤할 일도 없고요. 근데 어느 날 며칠 동안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 걸 깨달았을 때 그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상에서 일부러 말 한마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가서 아주 짧은 인사, 복지관 식당에서 반찬 하나 더 달라는 부탁, 쓰레기 버리다 만난 이웃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교류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고립을 막는 건 깊은 친밀감보다 예측 가능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내가 오늘도 저 사람을 마주치겠구나 싶은 예감. 그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안정이 됩니다. 복지관 모임이나 작은 마을 카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르신 걷기 모임. 이런 곳들은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기적인 인사와 반복적인 대화가 고립을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마을마다 어르신 전용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네도 많아졌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소규모 독서 모임, 그림이나 글쓰기 소모임까지 관계의 폭보다 관계의 반복성이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친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슈퍼 주인이 내 얼굴 알아보고 복지관 식판 나눠주는 분이 이름 불러주는 것. 그거면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진다 해도 때때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그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일부 어르신들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동거가 아닌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73세 정명숙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 후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 2년 전 쉐어하우스 입주를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한 집에 산다는 게 나이 들수록 더 낯설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각자 방이 있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생각보다 불편한 게 없었어요. 어르신이 입주한 곳은 공공 지원을 받는 시니어 쉐어하우스였고 1인 1실 구조에 공용 거실과 주방을 함께 쓰는 형태였습니다. 운영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생활 규칙은 느슨했지만 일정한 틀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필요할 때는 함께하고 그 외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있어서 좋지만 내가 꼭 누구와 친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었어요. 이게 진짜 나이 든 사람한테 맞는 방식 같아요. 최근에는 공공형 외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나 소규모 동거 모델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입주 조건이나 비용 구조,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혼자 살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쉐어하우스를 고려할 때는 개인 공간의 독립성, 공용 공간의 활용 규칙, 운영자 유무, 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조용했고 자식 집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여긴 내가 나대로 살면서도 사람 사는 느낌이 나서 좋아요. 노년에 접어들면 하루하루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떠도 어디 갈 데가 없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점점 무의미하게 흐르고 하루가 길어지기보다 묘하게 사라지죠. 물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이 고요하다고 해서 무기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년에는 오히려 더 단단한 생활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을 따라 일어나고 간단한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하루에 몇 번 바깥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작고 규칙적인 일상은 자신을 다시 세우는 루틴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직접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차릴 이유도 없지만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식사는 나를 살피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틀고 손을 풀어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마음속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자기 리듬입니다. 루틴은 단지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삶을 잃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나를 지켜내는 작은 패턴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불안과 우울은 예측 불가능한 하루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생활 구조는 감정의 폭을 안정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닙니다. 조용한 템포와 익숙한 리듬, 그리고 나를 흔들지 않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하루를 다시 나로 채우는 반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 루틴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노년의 삶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불안하거나 쓸쓸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삶의 온기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돌보며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만들고 내 속도로 살아가는 노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존엄이자 기쁨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작은 다짐 하나이지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잘 살아가기 위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